부동산은 왜 하락을 했었을까? 현재 2021년도 12월 우리가 직접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겠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2008년도에) 정말 큰 위기가 있었었죠. 네. 어떤 위기가 있었었죠? 금융위기가 있었어요. 리먼 사태로 인해 가지고 펼쳐졌던 그러한 이제 금융 위기들은 금융권들에 대한 줄도산이 계속 이어지면서 그 금융권에서 더 이상 어떠한 그 부채 부분들에 대해서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의 도래가 되다 보니까 금융 위기가 시작이 되면서 모든 코스피와 모든 상장되어 있었던 많은 회사들에 대한 위험 부담감이 커지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위기가 곧 나의 자산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속에 휩싸여 있었었죠. 자, 그리고 현재 2021년, 현재는 2008년이 다시 한번 회귀되는 게 아닌가, 다시 한번 반복이 돼가지고 그 위기가 현재 내 자산을 타격을 주거나 큰 위기에 빠뜨리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계속 뉴스를 관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2008년도에는 정확하게 어떤 원인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했고, 그리고 얼마큼 큰 타격을 주었고, 그리고 어느 기간 동안에 타격을 주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2008년도를 봤더니 법원 경매 같은 경우는 반값 아파트가 속출한대요. 그리고 거품에 대한 붕괴가 신호탄이 되어가지고 계속 하락을 하고, 낙찰가율 역시 하락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버블 7이라고 이야기했었던 많은 지역들이 급매물이 속출을 하고, 심지어 평촌 같은 경우는 평당 3천만 원 이하로 떨어졌다라는 굉장히 큰 뉴스를 보도를 하면서 사람들의 심리를 굉장히 크게 자극을 하기 시작을 했죠. 뉴스를 봤었을 때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2008년도 9월 정도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알게 되었었던 그런 시점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큰 연관성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중국의 헝다그룹에 대한 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신경을 곤두서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2019년도 4월 달이었어요. 4월 달에 부동산 전문가의 59%, 약 60%가 1년 뒤에 서울 집값은 하락을 하게 될 것이다. 상승할 확률은 16%. 그러니까 16%에 대한 전문가의 수만 상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리고 3월에도 거래가 부진했기 때문에 주택가격은 넉 달 연속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현재 2021년도 12월이 됐는데 2019년도에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이 되었었나요? 오히려 더 상승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그 거래량이나 아니면은 어느 정도의 단기간의 상승에 대한 예측이 어느 정도 부담감이 생기게 되게 되면은 하락을 예측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하락은 실제로 하락으로 이어졌냐?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위기감이 고조가 되고 계속해서 하락을 할 것이야 라는 생각이 많아지고 있는 그 시점에 우리가 시기가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게 되면은 하락을 했었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2021년 현재 홍남기 부총리는 주택시장이 안정화가 되고 있고 하락 직전 수준이다. 그리고 서울대 교수는 서울 집값이 17% 하락을 했고, 하락을 하고 무주택자는 기다려라. 왜? 기준금리가 1.5%가 되면은 집값은 올해 6월 대비해서 약 17%가 빠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 이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은 다시 또 현 시점에서는 굉장히 크게 하락을 할 것이다 라는 위기감이 도래가 될 수 있죠. 자, 그래서 제가 2008년도 당시에 전국과 서울에 대한 집가, 주택 지수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현재 이 자료의 출처는 한국감정원이고요. 자, 근데 전국에 대한 지수도 있고 서울에 대한 지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전국에 대한 지수는 원래 서울에 대한 지수와 비례하게 움직이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전국에 대한 아파트나 뭐 다른 주택 등에 대한 그 개수가 서울에 절대적으로 많은 편에 속하고 또 여기에 더불어 가지고 경기도까지 합쳐졌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밀집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전국에 대한 지수는 비슷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서울과 전국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서울에 대한 지가와 지수에 대한 그 하락과 상승에 대해서 굉장히 비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05년도부터 2008년도 3분기까지 이제 전국과 서울이 동시에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2009년도 1분기부터 2010년도 4분기까지 하락을 합니다. 이때 우리는 리먼에 대한 하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근데 여기에 더 이어서 계속 하락을 합니다. 어디가요? 서울이요. 2012년 1분기까지 더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에 반해서 전국은 2011년도 1분기부터 2012년도 1분기까지 상승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인즉 서울과 수도권 같은 경우는 하락을 하고 있지만 다른 지방의 모든 지역들은 이미 상승을 넘어서 더 뛰어난 굉장히 높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2011년도 1분기부터 2013년도 3분기까지는 전국과 서울이 다시 한번 동시에 하락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서울 같은 경우는 2009년도 1분기부터 2013년도 3분기까지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긴 하락이죠. 자, 그럼 이때가 리먼에 의한 하락이었는가? 나중에 한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그리고 2018년도 3분기까지 다시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잠깐 2019년도 3분기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까와 같은 그런 뉴스가 보여졌었던 거죠. 그 당시에는 하락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러한 지수가 실제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의 심리를 굉장히 크게 자극을 하고 이제는 집값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되다 보니까 정말 짧게 1년도 안 된 기간 동안에 하락에 대한 지수가 보여졌지만 이게 하락이었는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짧은 시간이 있다 보니까 우리 기억 속에서는 사라져 있는 그 기간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기간 정말 서울에 대한 하락 2009년도 1분기부터 2013년도 3분기까지 이 하락이 얼마나 크게 하락을 했고 그리고 2009년도 2014년 중순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살펴봐 볼게요. 바로 20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에 대한 부도로 인해 가지고 이제 금융위기가 도래가 됐죠. 자, 이 당시의 환율은 이렇게 1,500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보통 1,000원에서 1,100원 사이를 우리가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98년도 이제 IMF 때도 그렇고 리먼 때도 그렇고 1,200원을 돌파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크게 위기가 도래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당시에는 1,500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환율이 올라가서 우리 수출 국가인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경상수지부터 해가지고 낙폭이 굉장히 심했었겠구나라고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2007년도 12월 27일 날 1900이었던 이 코스피 지수는 2008년도 10월 24일에 938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자, 이렇게 크게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의 경제는 위기에 도래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리먼과 부동산은 굉장히 크게 연관성이 있겠죠. 그래 보여요. 자, 그리고 산업은행 리먼 브라더스를 인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조선일보에서는 산은이 결정을 해가지고 실제로 책임을 끝까지 지겠다라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정말로 해볼 만한 투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이후에 리먼에 대한 이제 그 부도로 인해 가지고 모든 나라가 피해를 입고 있고 나서 이제 다시 다른 뉴스에서는 산업은행이 이 회사를 인수를 최종 포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자들이 산은에 대한 실망감과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내가 어떠한 자산을 베팅을 할 수가 없겠구나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매물을 쏟아내고 심지어 이제 주식시장에는 공매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물건도 다 내놓을 수 있어서 하락에 베팅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가 정말 곤두박질이 되었구나라고 한번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코스피 지수 추이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1908부터 938까지 2007년도 1분기부터 2008년도 3분기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주택 지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코스피 지수 하락 기간에는
상승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코스피 지수가 이제는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을 하고 있었을 때부터 하락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주택 시장은 원래 느리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떨어지고 나서 떨어질 때는 모르고 있다가 실제로 다 떨어진 게 끝났었을 때 그 다음에 어떠한 반응이 오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자, 근데 또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자, 부동산은 왜 하락을 했었을까?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거에 연관이 되어 있는 모든 기업들에 대한 어떠한 손실과 그리고 이제 금융기관에서는 그 어떤 기업들이 부도가 나가게 되면은 기존에 내가 빌려줬던 부채를 갚지 못하다 보니까 뱅크럽트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금융기관들은 그렇다 치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저 후피님이 어떤 부동산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어떤 기업이 부도가 났어요. 뭐 후피님의 자산에는 어떠한 영향을 실제적으로 끼칠 수 있을까요? 어떠한 그 기업이 후피님의 부동산에 어떤 지분을 투자를 했거나 네. 다른 부분이 연관성이 있다고 한다면은 뭔가 이제 하락에 대한 신호를 받아볼 수가 있는데 직접적인 뭔가 우리가 이제 경제적인 시선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직접적인 영향이 어떤 부분에서 생길 수가 있었을 것 같나요? 직접적인 영향은 없어 보이네요. 그렇죠. 네. 근데 2008년도 당시에 여기가 송파구인데요. 송파구와 그 다음에 분당 쪽입니다. 이때 이렇게 많은 아파트들이 입주합니다. 이제 잠실 같은 경우는 22,000세대, 그리고 분당 같은 경우는 이제 판교 쪽이죠. 그래서 5,400세대 정도가 입주를 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보금자리 주택이라고 이제 MB 정부가 들어서면서 2009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10년 동안에 150만 채의 공공이 주도한 분양과 임대로 이제 매머드급 정책을 실시를 하고요. 이 주택 수는요, 노태우 정부 이후에 최대 규모의 공급 주택 수고요. 그리고 이거는 공익을 내세웠기 때문에 공공이 주도해서 그래서 그린벨트를 해제한다 하더라도 다른 반발을 크게 잠재울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보금자리 주택이 실제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부터 2012년도 말까지 총 54만 가구에 대한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고요. 자, 이렇게 큰 규모에 대한 공급이 들어왔죠. 자, 그러면 이 보금자리 주택은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느냐? 네. 이 주택이 들어왔지만 정말 외곽지에 우리가 살고 싶지 않은 지역에 들어오게 되면은 뭔가 크게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자, 이 주택은요, 처음에 시범지구부터 해가지고 2차, 3차, 4차, 5차, 6차, 위례 신도시까지 서울과 굉장히 인접이 되어 있고요. 교통도 굉장히 잘 발달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군데군데가 뭐 빠지지 않는 그런 지역들로 선정이 되어 있죠. 네. 심지어 보금자리 주택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인기가 있고 훨씬 더 사람들의 관심 그리고 수요가 높은 지역일 수밖에 없겠죠. 이 모든 지역들이 들어오겠다. 그리고 이미 들어온 입주가 된 아파트, 즉 공급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금리 인상의 이제 종부세 충격 현재 시장이에요. 현재 같은 경우는 서울의 9월 거래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지난번에는 뭐 2,700건에서 이달에는 454건이다. 자, 그리고 이제 마포구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크게 매물이 나와 있다. 자, 그리고 서울 아파트 매물 증가율이 10개 구를 봤더니 금천구, 마포구, 은평구, 양천구 해가지고 증가율이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굉장히 크게 매물에 대한 증가가 상승을 하고 있다. 네. 이 말인즉 가격에 대한 하락을 사람들이 위기에 봉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두려워서 매물을 계속 내던지는 게 아닌가? 자, 그러면 떨어지는 거는 시간 문제겠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매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이 매물은요, 지금 여기에서 전월 대비 혹은 전년 대비, 전년 동기 대비 해가지고 매물 증가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매물 증가율은 증가율인데 실제 매물이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은 가격이 하락하는 것인가, 그리고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은 심리가 떨어져가지고 가격이 하락할 것인가,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서울에 대한 매물수를 가져와 봤거든요. 이 참고 자료는 아실에서 제가 가져왔고요. 서울에 대한 매물수 2020년도 5월 달까지만 해도 많이 있었어요. 자, 그러다가 쭉 떨어지면서 가격의 상승이 본격화가 되었죠. 2020년도에. 자,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아직 아주 높은 수준의 매물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경기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2020년도 4월 달까지는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쭉 떨어지면서 경기도도 수원부터 해가지고 모든 이제 경기도 웬만한 중심 지역에서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줬긴 했지만 매물이 아주 많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현재는 약간 아슬아슬한 간당선, 그러니까 기준선에 저희 이제 닿고 있구나라는 부분까지는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매물 증가율은 전월 대비해서는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은 분명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었을 때는 지금 적정한 수준에 그쳤다. 그럼 적정한 수준이라고 말하는 거는 그냥 이 정도가 쌓이는 게 적정하다가 아니라 여기에서 좀 넘어가게 되게 되면은 이때부터는 가격이 하락할 수가 있겠구나. 근데 하락이 본격화되지는 않았구나 정도까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서울에 대한 이제 매매 거래량인데 서울에 대한 매매 거래량이 2020년도 한 6월, 7월 이 정도부터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져요. 네. 보여지죠. 빨간색이 매매 거래량이니까. 그럼 2020년도 7월 달에는 어떤 일이 있었었죠? 강력한 규제, 어떤 규제? 710 대책. 맞아요. 710 대책이 있었습니다. 2020년도 710 대책에서 가장 크게 다주택자와 법인의 취득세 중과라는 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무주택자가 실제로 매수를 해야지만 1.1%의 취득세를 낼 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수요가 확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때부터는 서울에 대한 거래량이 떨어졌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다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거래량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고 싶은 마음이 떨어져가지고 실제 그 거래량이 떨어지게 되면은 가격의 하락이 본격화가 돼요. 하지만 억지로 누른 부분이에요. 수요는 있지만 내가 못 사는 거지 안 사고 싶은 게 아니게 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2020년 7월 달부터는 이 부분이 외부적인 영향이 컸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서울특별시의 매수 우위 지수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최근에 2021년도 11월 29일 날짜로 봤더니 매수 우위 지수가 60포인트를 가리키고 있어요. 물론 이제 KB 안에서는 100 좋은 거고 100 이하면 나쁜 거다라고 하지만 실제 가격에 대한 영향은 약 50포인트에 도달이 됐냐 안 됐냐 이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 아시면 60이에요. 그래서 매물은 어느 정도 쏟아지고 심리가 약간의 하락은 보여줄 수 있지만 그래도 약하게 상승한다는 것이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왼쪽에 보니까 2019년도에 50 밑으로 떨어지는 순간이 있었거든요. 자, 이때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때를 살펴보니까 종부세에 대한 상한 개편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그리고 2주택자 이상은 전세도 들어갈 수 없게 보증 제한 금지. 자,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세 기준 강화가 텅텅텅 나오다 보니까 심리가 굉장히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시점이었고, 자, 이 모든 대부분의 지역들 양도세라든가 주담대라든가 이 부분은 규제 지역이었던 거예요. 규제 지역이 아닌 곳으로 사람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심리적인 하락을 볼 수밖에 없게 되었던 거죠.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심리에 대한 부분이에요. 밑에 질문을 누군가 했습니다. 만약 가까운 가족, 친구가 재테크를 위해서 예금, 적금, 부동산, 주식펀드, 가상화폐에 투자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리겠습니까?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2019년도 12월 16일에 주담보대출 제한이 있고 나서는 약간 하락을 하다가 종부세 강화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상승을 합니다. 왜? 실제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많지 않으니까. 현재는 법인에 의해서 많이 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이게 나한테 영향이 있을까? 하지만 주담보대출 제한은 굉장히 큰 영향이 있죠. 자, 그리고 다시 말해가지고 가계대출에 대한 제한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크게 위축을 시킬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하든 간에 어떤 부분에서 사람들이 심리적인 위축이 생기는지 본격적으로 그리고 이 심리는 얼마나 길게 유지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요. 자, 그럼 다시 말해가지고 현재 2021년도 12월 달에 위기의 부동산이다 라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겠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급에 대한 영향, 두 번째는 가격에 대한 영향이에요.
자, 이 공급에 대한 영향은 앞으로 들어오는 제3기 신도시 입주 시점에 따른 공급과 그리고 구축 단지들의 매물에 대한 증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위기가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지, 왜 공급에 대한 영향이 들어가게 되게 되면은 이 기간은 코스피처럼 주식처럼 굉장히 짧게 나왔다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길게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네. 가격에 대한 영향은 단기간의 상승에 대한 부담감과 대출 규제에 따른 수요 감소. 지금 대출 규제가 계속 본격화되고 있는데 이 대출 규제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에 따라서 실제 이 집을 사고 싶은데 살 수 없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수요를 감소시킬 수밖에 없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투자가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어떤 뉴스와 아니면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뭐 내 생각을 이제 편파적으로 몰고 가는 게 아니라 실제에 대한 가격과 이게 어떻게 과거에 움직였었으며 앞으로는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영향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제가 말하는 거는 이 두 가지밖에 없긴 하지만 여기서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릴 건데 이 두 개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본격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대출 규제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공급이 어디가 많이 있고 단지들의 매물 증감 이런 거를 잘 살펴보면 심리가 안 좋긴 하지만 이게 진짜 하락의 시그널이 아니라 그냥 보합세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좀 투자 의사결정을 진행을 해도 되겠다 이렇게 전 이해했는데 네. 맞나요? 네. 이제 이 가계대출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이제 1금융권 위주로 해가지고 정부에서 어떤 억압과 어떤 규제가 진행이 되었는데 그 이외에 이제 2금융권, 3금융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완화가 되어 있는 부분들, 즉 이제 어떻게 컨트롤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었거든요. 네. 그 부분이 지금 1금융권에서는 조금 풀어주지만 2금융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억제있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많이 생기고 있는 추세이긴 해요. 근데 이 부분들이 어떻게 다시 한번 또 변화가 되고 우리가 실제로 주택을 구입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느 부분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부분들도 그냥 뉴스나 뭐 이제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로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봐가지고 물어보는 거. 자, 그래야지 실제로 내가 뭐 움직일 때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전체적인 장기적인 시그널이 계속 하락 추세로 이어질 것인가 아닌가. 자, 이 부분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정말 외부적으로 메모드급의 어떤 공급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정말 예기치 못했던 우리 자산을 정말 폭격시킬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크게 하락을 시키는 네. 즉 뭐 전쟁이 일어난다든가 전쟁. 아니면 뭐 우리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어떠한 외부의 영향.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위기는 위기가 아니에요. 그 전에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 조치를 취해야지만 국가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두 가지 같은 경우는 예측이 가능하고 우리가 스스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자산을 잃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 네. 이 부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한번 이야기를 드려본 거예요. 자, 근데 2008년도가 지나고 나서 실제 이제 전국 가격과 그리고 서울 가격이 반비례되는 모습을 보여줬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 당시에는 전국 지방에 대한 상승이 굉장히 본격화되었었던 상태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당시에는 서울 수도권만 오르고 지방은 오랫동안 오르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서울과 지방이 굉장히 균등하게 같이 올라가는 모습. 이 시소라고 따진다면은 굉장히 균일하게 왔다 갔다가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은 2008년도 이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든가 정보가 빠르게 우리가 입수를 할 수 없었던 시점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빠르거든요. 모든 정보를 굉장히 쉽게 얻을 수 있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균일하게 움직여져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기존처럼 무조건 서울에서 하락을 하면은 지방은 오른다라고 보지 말고 거기에 대한 가격에 대한 추이와 실제 어떠한 공급량과 매물량 그리고 거래량 이런 부분들을 잘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후피님이 이제 부동산 공부를 이제 시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리고 20대에
어떠한 이제 대변인으로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데 이런 두 가지 포인트를 이제 중심에 두고 공부가 진행이 되어줘야지 크게 실패할 확률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이야기를 하고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끝!